이 신용잔고를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국내장에서 20조 돌파가 나오면 이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큰 확신을 갖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 빌린 돈까지 해가지고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했다, 좀 과열되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2021년도 1월 7일에도 신용이 20조를 넘었고 증시 고점은 언제였다? 20조를 돌파했을 때가 고점이었고 그 이후에 거의 마이너스 한 30%까지 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신용이 쭉 빠졌죠. 근데 ADR은 쭉 빠져서 신체까지 내려왔는데 지수는 지금 고점에 있다? 이 소린 뭡니까? 네, 반갑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들, 또 뵙게 됐습니다. 지금 증시가 고점에서 떨어질지 아니면은 다시 돌파가 나올지 고민이 되는 시기입니다. 전에 한번 국내 증시에 대한 방향성을 정리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체크해볼 때가 된 것 같아서 오늘 왔으니까 저희 신사임당 유튜브에서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 드리기 위해 노력할 테니까 계속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부고요. 한국 증시 고평가 8월 조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과연 8월에 왜 조심해야 되는가? 지금 증시는 어느 정도인가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항상 느낌대로, 기분대로 또는 기술적 분석으로 증시를 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객관적인 숫자를 보고 지금이 높구나 낮구나 조심해야 되구나를 판단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봐야 될 거는 저는 무역 수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무역 수지를 왜 봐야 되냐? 대한민국은 수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잘 되면 성장하는 거고요. 수출이 안 되면 사실상 역성장을 하는 거겠죠. 근데 그냥 수출만 좋으면 안 되고 사실 수출을 100만 원 했다. 근데 수입을 110만 원 했다. 그럼 10만 원 적자거든요. 그럼 수출을 아무리 많이 해도 수입을 더 많이 하면은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정확히 말하면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수치가 흑자여야. 그 우리 무역 수지라고 하고요. 무역 수지가 성장을 해야 충분히 이 경제 성장을 하는 국가가 대한민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 무역 수지입니다. 2023년, 24년, 25년의 수치고요. 보시면 23년부터 쭉 올라왔다가 이제 1월 달에 한번 쭉 밀렸다가 다시 반등하는 척 하면서 눌리고 우상향 나오다가 6월에 고점 찍고 무역 수지가 떨어졌죠. 그러다가 이제 올해 1월부터 저점 찍고 쭉 올라왔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2025년에 들어서 뭐 2023년 4년도 당연히 증시에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근데 그 영향은 제가 좀 이따가 정리를 다 해드릴 겁니다. 일단 25년을 좀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어찌됐든 1월부터 해서 2월, 3월, 4월, 5월, 6월까지 해서 무역 수지가 저점에서 단 한 번도 역성장을 한 적이 없어요. 보시면은 성장했죠. 못해도 48억 달러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빠진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1, 2, 3, 4, 5, 6까지 성장하다가 7월에 처음으로 역성장을 하게 됩니다. 91억 달러에서 66억 달러로 빠진 거죠. 상당히 큰 규모로 하락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은 7월에 증시가 좀 급락을 하거나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무역 수지가 지금 7월에 꺾였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8월까지 꺾인다. 그러면은 지수가 따라서 밀릴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에 가져오진 않았는데 왜 너무 짧아가지고 8월 1일에서 지금 10일치에 지금 무역 수지가 발표가 났어요. 근데 8월 1일에서 10일치의 무역 수치는 7월보다 낮습니다. 7월 1일에서 7월 10일보다. 그 뜻은 뭐냐면은 7월보다 8월이 낮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걱정이 드는 거죠. 근데 만약에 8월이 7월보다 무역 수지가 낮다면 증시는 충분히 눌림목이나 하락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 무역 수지랑 대한민국의 흐름이랑 사실 따라가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또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2023년도도 있고 2024년, 2025년 전체적으로 흐름이 있는데 이거랑 지수랑 또 비교해 볼 거고요. 그 전 흐름 2022년도 그때도 무역 수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무역 수지랑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 23년도 무역수지가 또 따로 발표가 났었습니다. 보시면은 2022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해서 8월에 저점을 찍고 좀 반등했다가 1월에 저점을 찍고 그 다음에 추세 전환에 성공을 했죠. 뭐가? 무역수지가. 그럼 이 무역수지랑 지수랑 무슨 영향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2년, 23년, 24년, 25년도까지 무역수지의 흐름과 차트의 흐름, 그러니까 지수의 흐름이 따라가는지 못 따라가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를 한번 해보면 일단 여기서 확인할 거는 1월부터 8월까지는 무역수지가 급락을 했으니 빠졌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이게 현재 코스피거든요. 코스피를 그냥 크게 따온 건데 이제 2021년도 여기까지 1년도고요. 여기부터 22년, 23년, 24, 25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무역수지를 갖고 있는 건데 아까 언제까지 빠졌죠? 22년도 8월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어디? 여기서부터 쭉 8월까지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동그라미 친 구간 있죠? 요 구간이 바로 8월 무역수지 저점 찍었던 구간입니다. 정확하게 무역수지가 저점을 찍었던 요 구간 라인대가 지금 제가 동그라미를 쳐놓은 지수가 한번 바닥을 친 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다시 반등이 한번 나오죠. 그러다가 다시 한번 지수가 언제? 2023년도 초에 다시 한번 바닥을 찍어줍니다. 제 두 번째 동그라미를 친 구간이죠. 첫 번째 동그라미, 두 번째 동그라미 친 쌍바닥 구간. 이 지수의 쌍바닥 구간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1월 요 구간이죠. 2023년도 무역수지 쌍바닥 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 무역수지가 지수에 반영되는 걸 1월부터 쭉 꺾였죠. 8월에 저점 찍었죠. 그 다음에 1월에 쌍바닥 찍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무역수지가 그대로 쭉 우상향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디까지? 7월까지. 그죠? 7월까지 빠지지 않고 올라갔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지수가 언제까지? 7월까지 빠지지 않고 쭉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동그라미 보이시죠? 이 동그라미가 어디냐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무역수지, 2023년도 무역수지가 이제 24, 25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이제 여기죠. 쭉 올라가다가 어디서 꺾이냐면은 정확히 9월에 고점 딱 찍고 37억 달러 찍고 갑자기 급락하는 거의 반토막 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무역수지 고점을 찍고 반토막이 났다가 11월, 12월에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코스피에 또 대입을 해보면 요 구간, 이 딱 2023년도 딱 동그라미 친, 이 세 번째 동그라미 친 구간, 여기가 뭐냐면은 여기가 9월이에요. 정확히 여기가 9월이고 이 9월에 고점 찍고 빠졌다가 아까 무역수지 11월, 12월에 반등했죠? 10월에 급락하고 11월, 12월 반등 지수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지수 보니까 여기 24년도에 하락했다가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근데 이걸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2024년 초에 지수가 뺐다가 오른 거 보니까 무역수지가 1월에 안 좋았다가 2, 3, 4, 5, 6 좋았던 것 같은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전에 9월에 고점 찍고 10월에 반토막 났다가 다시 11월, 12월 회복되고 아까 1월 급락했잖아요. 24년도. 무역수지 안 좋았나요? 예, 말도 안 되게 안 좋았네요. 급락할 만 했네. 그래서 아까 어디까지 올라갔죠? 6월, 7월까지 올라갔죠? 어떻게 됩니까? 2, 3, 4, 5, 6 무역수지 쭉 올라갑니다. 중간에 흔들리는데 이때는 지수 빠져요. 올라가다가 한 번씩 흔들려 줍니다. 근데 결국에는 무역수지 올랐기 때문에 상승했다 눌렸다 6월까지 상승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2024년도 쭉 올라갑니다. 한번 1월에 무역수지 급락할 때 밀렸다가 쭉 올라가고 그 다음에 무역수지가 꺾이는 7월에 어떻게 되죠? 증시가 크게 밀리게 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 무역수지에 따라서 아까 뭐라 했습니까? 2024년도 쭉 올랐다가 7월에 급락 무역수지 그랬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2, 3, 4, 5, 6 무역수지 쭉 올라가니까 지수 상승 한 겁니다. 그리고 언제 7월에 처음 꺾이죠. 올해. 그래서 지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1월 딱 저점 찍고 쭉 올라가는데 중간에 흔들림이 이거는 사실 무역수지랑 관계없이
관세 리스크로 빠졌는데 결국엔 무역수지가 빠지지 않으니 회복하고 올려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언제? 지금 요 구간. 정확히 말하면 무역수지가 꺾인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흐름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무역수지가 꺾였으니 여기서 더 오를지 내릴지는 8월에 무역수지가 좋냐 나쁘냐를 판단하고 확인하고 정해야 되는데 현재 8월 1일에서 10일까지 발표된 수치는 7월보다 낮더라. 이거는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네요. 지금 무역수지 보니까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는걸? 이란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추가로 이것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열어본다면 이제 이 한국 무역수지가 과연 뭘 따라갔을까라고 한다면 7월에 반도체가 꺾이면서 꺾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무역수지의 대부분은 사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반도체예요. 그래서 한국의 무역수지에서 반도체에 대한 무역수지가 꺾이면 같이 꺾인다. 여기 플러스는 뭐냐면 전년 대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딱히 볼 게 없고요. 지금 추세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는데 7월에 살짝 꺾였는데 이게 8월까지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되는데 현재 8월 10일까지는 꺾였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네요. 그럼 다른 수치도 한번 봐야겠죠. 이거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국내장 신용잔고 추이입니다. 이 신용잔고를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국내장에서 20조 돌파가 나오면 이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큰 확신을 갖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 20조가 넘었다라는 거는 내 돈이 아니라 빌린 돈까지 해가지고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했다. 좀 과열되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2021년도 1월 7일에도 신용이 20조를 넘었고 그때 신용이 25조까지 가긴 했어요. 근데 증시 고점은 언제였다? 20조를 돌파했을 때가 고점이었고 그 이후에 거의 마이너스 한 30%까지 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신용이 쭉 빠졌죠. 그 다음에 23년 4월 19일 이때는 국내 이슈만 있다 보니까 신용잔고 20조를 돌파한 다음에 한 5%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국내 이슈만으로 크게 하락하진 않았어요. 근데 2023년 7월 25일에 20조 돌파하고 13% 급락. 그리고 2024년 6월 13일. 아까 무역수지 꺾일 때랑 똑같죠.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이게 무역수지랑 만나면 증시가 좀 크게 급락을 하더라 얘기를 하는 거고 이때는 무역수지가 크게 꺾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역수지가 꺾이는 시점, 무역수지가 같이 하락하는 시점. 21년도에도 횡보하다가 2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월부터 쭉 꺾였잖아요. 무역수지가. 마찬가지로 뭐예요? 이것도 25조까지 올랐는데 여기 이 고점 뚫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22년도 무역수지 꺾이면서 훅 죽은 거죠. 그때 양적 긴축도 있었습니다. 근데 양적 긴축도 그냥 외부적인 요인, 다 외부적인 요인인데 한국이 급락세가 더 크게 나온 이유는 무역수지 영향이 컸다. 마찬가지로 이때도 무역수지 영향이 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언제? 지금입니다. 2025년 8월 12일 신용잔고 얼마입니까? 6월 23일부터 20조 돌파를 하고 현재 얼마? 22조 1000억까지 나온 상태 거의 2000억 정도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22조 2000억. 정말 높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 시기, 이 시기 아니고 요 시기, 그 다음에 이 시기, 정확히 말하면 무역수지가 꺾이는 시점과 신용이 높은 시기가 지금도 겹친다. 그래서 리스크가 중복됐구나. 그럼 우리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심리적인 부분, 지수가 어디 있냐 부분. 사실 지수가 여기 있던 별로 안 중요하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두 가지 숫자가 겹치면 우리는 조심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냥 높으니까 조심하자. 이게 아닙니다. 지금 구간은 그냥 숫자로 보더라도 조심해야 될 구간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추가로 또 열어보겠습니다. 뭘 봐야 되냐라고 한다면 예탁금이에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예탁금이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데 사실 예탁금을 보고 나서 신용이 20조냐 아니냐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21년도보다 예탁금이 훨씬 넘었는데 똑같은 잣대로 20조 얘기하면은 이건 안 맞는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사실 지금 대충 재략 평균이 최근 67조쯤 돼요. 최근 평균 예탁금이. 그러면 얼마 정도냐면
이제 2021년도 나왔던 예탁금 수준이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때도 증시 고점이 신용이 20조였죠. 그 다음에 이때보다 예탁금 낮을 때도 20조였죠. 근데 지금도 뭐예요? 이때보다 예탁금이 높지 않죠. 그럼 같은 잣대로 봐도 틀리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예탁금이 21년도와 비슷한 수준이고 이때도 증시를 20조 때 고점을 찍었다면 지금도 20조가 유의미한 의미를 가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고요. 그럼 추가적으로 또 넘어가서 다른 수치를 보겠습니다. 뭘 봐야 되냐면 우리는 ADR을 봐야 됩니다. 이 ADR이 뭐냐라고 한다면 하락 종목과 상승 종목 비율을 이제 퍼센트로 나타낸 겁니다. 그것도 이제 하루가 아니라 이제 20일 동안 평균을 낸 거예요. 그래서 한 달 평균을 거의 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평균 하락 종목 개수와 평균 상승 종목 개수에 이제 이 퍼센트로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다라고 한다면 뭐예요? 정확히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 종목 수와 하락 종목 수가 같다. 평균이 20일 동안. 그러면은 1이 되는 거고 100%가 되는 거죠. 정확히 중립입니다. 요 구간 중립인데 근데 이제 하락 종목 수가 많다. 그러면 당연히 분모가 많아지니까 100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상승 종목 수가 많다. 그러면은 쭉 올라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평균입니다. 20일의 평균. 그 뜻은 뭐냐라고 한다면 상승 종목이랑 하락 종목이 원래 하락 종목이 많았는데 쭉 줄어들어서 평균이 이쯤 되는 거고요. 원래 상승 종목이 적었는데 쭉 많아지면 평균이 이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으로서 올라갔다는 건 뭔 소리냐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조금 올랐어요. 이게 보시면은 120%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밑에보다 한 20% 정도 많다라고 보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까 얘기한 대로 바닥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럼 이거의 평균 어디겠어요?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20%인 거예요. 그 뜻은 뭐냐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상승 종목이 과하게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하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균 낸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락 종목 수가 80% 있다는 거는 요 가운데가 평균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다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귀결이 되겠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코스피 ADR이 77.48 그러니까 침체 구간에 있습니다. 하락 종목 수가 과하게 많은 시기예요. 근데 지수는 어디 있죠? 지수는 여기 있어요. 지수는 고점에 있는데 ADR은 바닥에 있다. 이걸 뭐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 소수의 종목이 증시를 이끌고 있구나. 원래 진짜 상승은 뭐예요? 이렇게 ADR이 같이 올라가줘야 진짜 상승이에요. 왜? 이건 뭔 소리예요? 전 종목이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많은 기업이 올라가면서 증시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진짜 상승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세 상승. 근데 ADR은 쭉 빠져서 침체까지 내려왔는데 지수는 지금 고점에 있다? 이 소리는 뭡니까? 대부분의 종목은 빠지고 있고 대부분의 종목은 음봉이 나오고 있고 하락을 하고 있는데 소수의 기업이 증시를 버티고 있구나. 그럼 그 소수의 기업이 흔들리면은 증시는 흔들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상태에서는 소수의 종목 흔들린다고 막 크게 빠지진 않아요. 근데 지금처럼 다 빠졌는데 몇 개만 버티고 있는 증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ADR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구간이구나. 그래서 무역수지 빠지고 신용 높은데 무역수지 빠지면서 그 수출을 버티던 몇 개의 기업이 흔들려 버리면 증시가 흔들릴 수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죠. 확인했고요. 제일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빅스 지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빅스라는 거는 변동성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증시가 빠지면 빅스는 크게 오르고요. 증시가 오르면 빅스는 크게 빠집니다. 그래서 빅스는 오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공포지수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공포가 극심하면
빅스는 급등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빅스가 이렇게 막 한 번씩 쏜 구간들이 있죠. 이게 20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최근 구간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평균적으로 15 이하다 그러면은 상당한 빅스 저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빅스가 저가다라는 건 뭐냐라고 한다면 지수가 상당히 높은 구간이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보시면은 항상 이 빅스 지수가 지금 14.67인데 요 정도 되면은 한 번씩 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한 번씩 빅스가 흔들려요. 이 빅스가 흔들렸다는 건 뭔 소리예요? 증시가 한번 하방 쪽으로 흔들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흐름을 보니 우리가 이것만 보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에 나왔던 숫자들을 다 체크한 다음에 확인해 보니 8월은 조금 조심해야 될 수도 있겠는걸? 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지금 8월 무역 수지도 꺾이고 있다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는 8월을 조금 조심해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태풍이 오는데 태풍 올 확률이 내가 봤을 땐 65%인데 밖에 나가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태풍이 온다라고 했을 때 65%라고 했을 때 리스크가 있다면 사실 안 나가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8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서 어떤 기업에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까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릴 거고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 거니까 끝까지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연 어떤 기업이 특히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서 성장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볼 것 같은데 최근에 이런 얘기가 나왔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재상장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좀 연장하겠다. 좀 길게 보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거래소에서 인적 분할을 추진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상장 예비심사 기한 연장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심사를 하는데 이거를 조금 우리 연장하자. 지금 있는 시간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말을 한 거죠.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물적 분할도 아니고 인적 분할을 한다면 이게 큰 문제가 있나? 라고 고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죠. 아니, 인적 분할이 뭔데? 제가 설명 다 드릴 거예요. 근데 일단 지금은 예비심사 기간이 길어졌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제가 바로 다음에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 인적 분할은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물적 분할이라고 했을 때 주주가치가 훼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인적 분할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번에 인적 분할하는 게 크게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좀 안일하게. 왜냐면은 누가 봐도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한국거래소에서 가볍게 보지 않은 거죠. 예비심사 청구를 접수한 다음에 원래는 45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를 해야 되고 추가 심사가 필요하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5일 이내에 그냥 통보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진행하지 않고 두 번째인 기한을 연장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왜 연장했을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인적 분할은 시장에서 큰 관심이 있는 사안이라 관련 자료를 꼼꼼히 보는 과정에서 지연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왜 꼼꼼히 봐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제가 설명드릴 기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일단 인적 분할에 관련된 얘기고요. 이제 인적 분할이 잘 정리된 이미지가 있는 모습이고 보시면은 5월 22일에 원래는 이제 이사회 결의일이고 주요 사항에 대해서 이 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비 심사가 언제 끝나냐면은 7월 29일쯤 끝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끝나지가 않았죠. 예비 심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7월 29일에 일정이 미뤄진 겁니다. 그래서 9월 16일, 10월 1일 아마 이게 전부 다 아마 미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재상장을 왜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전이 뭐냐면 여기가 현재 구간이에요. 분할하기 이전, 인적 분할이 나오기 이전입니다. 이 주주라는 거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갖고 계신 분들, 대주주분들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원래 주주가 뭘 들고 있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밑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메리카가 있고요. 삼성바이오 에피스라고 해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이
우리가 제약바이오, 바이오시밀러 만드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고 이 밑에 두 개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거를 두 개로 쪼개는 거죠. 어떻게? 요렇게 쪼갭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CDMO 하는 바이오 기업이랑 바이오시밀러 하는 기업이랑 나누자라는 거예요. 근데 나눌 때 물적 분할이 있고 인적 분할이 있습니다. 물적 분할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그냥 얘 밑에다가 자회사 100%로 그냥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주는 이 기업에 대한 지분을 갖지 못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만 들고 있는데 얘를 얘 밑에서 따로 빼내는 거예요. LG화학에서 LG에너지솔루션을 따로 빼낸 것처럼 삼성바이오로직스 안에 있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아예 따로 빼버립니다. 그 다음에 보통 얘를 분할 상장시켜서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물적 분할이고 지금 하려는 건 인적 분할이에요. 그럼 분할하면 어떻게 되냐? 주주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들고 있다가 이제는 두 개 다 들고 되는 겁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들고 있고 삼성바이오에피스도 들고 있는 건데 이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밑에 있고 여기 위에 있는 홀딩스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삼성에피스 홀딩스. 그래서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0이었다 라고 한다면 나눠지잖아요, 두 개로. 근데 얘도 100, 얘도 100 하면 시총이 두 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있는 가치는 같되 두 개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재산 이 안에 있는 자산이라든가 기업 가치라든가 그 비율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총 100이었다. 시총이 뭐 100조였다. 예를 들어 한다면은 여기 뭐 60조, 여기 40조 해가지고 6대 4로 나눠지고 이 주주는 이 주식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10주지만 여기도 똑같은 10주라고 했을 때 비율대로 나눠지기 때문에 총 가치는 같지만 이 두 개의 주식을 모두 갖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인적 분할입니다. 뭐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얘가 따로 상장을 하더라도 이 주주는 손해볼 게 없죠. 그래서 사실 인적 분할하는 거에 대해서 주주가 그렇게 반대할 만한 이유는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왜 분할 심사가 좀 길어지나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전자 지배구조 영향입니다. 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굳이 인적 분할을 하고 왜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나 항상 얘기하지만 이 삼성전자의 지배구조를 깔끔하게 끝내야 돼요. 되게 복잡하게 돼 있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메인으로 알아야 되는 거는 현재 이재용 회장, 이 당시에 이제 부회장이었고요. 이재용 회장, 그 다음에 삼성물산, 그 다음에 삼성생명, 삼성전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4개 정도 알면 됩니다. 왜? 실제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을,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이렇게 지금 지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배 구조는 사실 문제가 많아요. 뭐 삼성생명에 대한 우리 보험업법 관련된 문제도 생기고 그 다음에 상법 개정에 따른 지배 구조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끝내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 끝내냐? 간단합니다. 요거를 잘라내고 요렇게 일자로 이재용 회장, 삼성물산, 삼성전자 해서 삼성물산을 지주회사로 세우고 이재용 회장이 그 지주사의 대주주가 되고 그 지주사가 삼성전자를 품고 있으면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삼성물산이 싹 다 인수를 하면은 이 관계가 끊기는 거죠. 그러면 요렇게 끝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성생명의 이 8.5% 주식을 사기 위한 돈을 마련하는 거예요. 누가? 삼성물산이. 이 주식을 사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적 분할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또 여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아니 그렇게 되는 거랑 인적 분할이랑 무슨 상관이야? 삼성물산이 현금 마련하는 거랑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적 분할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좋다고 한 거 보면 얘가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얘 올라야 되잖아. 그럼 이거랑 얘가 이거 지분 사는 거랑 얘가 인적 분할하는 거랑 얘가 주가 상승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사실 도저히 접점이 안 보이잖아요.
제가 이걸 싹 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단은 삼성물산에 저는 현금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모든 건 다 명분이에요. 나 삼성물산 현금 만들어 주려고 인적 분할하는 거야 라고 하면은 한국거래소가 그래 좋아 인적 분할하자라고 할까요? 아니죠. 다 주주 훼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인적 분할하는 거고, 다 이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다른 게 아닙니다. 이렇게 포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단순 인적 분할을 통해 삼성 에피스 홀딩스 주식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에서 쪼개져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 에피스 홀딩스에서 두 개로 나눠진다는 거죠. 근데 왜 굳이 이렇게 나누는데, 바이오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그러니까 주문 제작해주는 거예요. 나 이거 약 좀 만들어줘 하면은 뭐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맡깁니다. 그럼 그거를 누가? 얘네가 대량 생산해줘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얘 밑에 있는 삼성바이오 이 에피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뭐라 했죠? 바이오 시밀러라고 했어요. 바이오 시밀러가 뭐 하는 회사예요? 정확히 말하면 약을 복제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약사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한테 약을 대량 생산해달라고 맡기는데 얘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 밑에 있는 회사가 복제하는 회사예요. 그럼 살짝 꺼림칙하죠. 내 거 대량 생산하다가 얘 특허 끝나면 이 대량 생산한 기술력으로 바이오시밀러에서 복제약 생산하는 거 아니야? 얘가 대량 생산하다가 기술력 빼가지고 바이오시밀러 하는데 대량 생산하는 거 아니야? 복제약 만드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이 사실 들겠죠. 제약사들은. 바로 밑에 바이오시밀러 회사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건 주주도 그렇고 고객사들도 그렇고 이거 별로 좋게 안 본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아예 두 개로 나누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밑에 있으면은 조금 꺼림칙하고 안 좋아하더라. 왜냐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상위 20개 제약사 중에서 17곳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럼 뭔 소리예요? 웬만한 데는 다 삼성바이오로직스랑 거래를 하는데 얘네들이 다 뭐예요? 야 너네가 내 거 복제하면 어떡해 라고 걱정을 하면 사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더 수주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오히려 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사의 주요 제품 특허 만료 이후에 삼성바이오 에피스에서 기존 고객사의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만드는 법 다 알고 있고 어떻게 만드는지 얼추 알고 있고 그러면은 너네가 그냥 복제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개로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라고 명분이 만들어진 거죠. 사실 근데 주주도 불만이 없겠죠. 납득이 돼. 한국거래소도 사실 납득이 돼요. 누가 봐도 빈틈이 없어요. 인정합니다. 그래서 뭐 한다고? 인적 분할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인적 분할을 해서 돈을 어떻게 만드냐? 이게 중요하죠. 인적 분할해서 돈 만드는 방법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인적 분할 충분히 해볼만 하네요. 예비 심사를 통과했다고 하고 그럼 인적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들, 그러니까 우리가 대주주라든가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들고 계신 분들이 있겠죠. 그분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과 삼성 에피스 홀딩스 주식을 나눠서 받습니다. 원래는 100% 전부 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이었잖아요. 근데 얘가 인적 분할을 하니까 나눠야 될 거 아니야.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0.65% 그러니까 100 중에 65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가치로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34%는 삼성 에피스 홀딩스 주식을 줍니다. 얘는 뭐예요? 비상장입니다. 얘는 상장이고요. 그래서 얘 65%, 얘 34% 이렇게 주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기존의 시총이 70조, 75조 이러잖아요.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는 대략 65% 쪼개면 50조쯤 되는 거고 삼성 에피스 홀딩스의 가치는 27조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식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원래 70조가 넘는 주식을 삼성바이오로직스 갖고 계신 분들은 갑자기 어느 날 인적 분할하고 통장을 열어보면은 재상장을 했을 때 50조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손해를 본 건가요? 아니죠.
여기에 추가적인 부분은 어디로 간 거죠? 삼성 에피스 홀딩스의 주식으로 간 거기 때문에 손해본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기업이 두 개로 나눠지면서 0.65%, 그러니까 65%는 바이오로직스로 34%는 에피스 홀딩스로 넘어간 거죠. 오케이,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현금 만들어야겠죠? 어떻게 만듭니까? 삼성 에피스 홀딩스를 지주사로 활용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간접 지배하고, 그러니까 직접 지배하지 않고 간접 지배하고 삼성생명 매수 대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렵죠? 뭔 소리야? 삼성 에피스 홀딩스 현물 출자 유상증자를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제가 설명 다 해드릴게요. 정말 간단한 얘기인데 정말 어렵게 써놨죠. 정확히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 구조를 이미지로 보고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거 설명하기 전에 그림으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림으로 볼 건데 지금 인적 분할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대충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보기 쉬우라고 그냥 이미지로 편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주주분들이 인적 분할 딱 했어. 그러면은 여기 이제 65%는 여기로 가 있고 34%는 여기로 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있고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있고 이 밑에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현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아, 뭔가 현금을 어떻게 만들지? 근데 현금을 만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냥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팔아버리면 되잖아. 근데 이거 팔면 됩니까? 안 됩니까? 팔면 안 되죠. 왜냐면은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누가 갖고 있냐면은 삼성물산이 43%, 삼성전자가 31% 들고 있어요. 얘네가. 그러면 여기도 43%, 31% 들고 있는 거고 이것도 43%, 31% 들고 있는 거예요. 얘는 뭐예요? 얘는 얘가 100% 들고 있는 거고. 그죠? 그럼 삼성바이오 에피스를 얘네가 43%, 31% 들고 있으니까 이거를 지배함으로써 얘를 간접 지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얘가 얘를 지배하는데 얘네가 얘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얘를 간접 지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확인됐죠? 그럼 얘도 그런 식으로 지배를 하고 싶은 거야. 왜? 얘가 지금 43%, 31% 얘도 들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인적 분할 했으니까. 근데 내가 이거를 팔아서 현금 마련해버리면은 43%에서 20% 팔아. 그 현금 마련 되겠죠. 그 대신에 23%가 돼. 그러면 그 20%를 누가 사가? 누군가 이걸 갖고 싶은 사람한테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분이 뺏겨서 이 회사를 홀랑 누구한테 먹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무서우니까 이 지분을 유지하되 현금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이 출자를 합니다. 야, 내가 얘네한테 그러는 거예요. 얘네한테 야, 내가 이거 너네한테 줄게 주식. 이거 주식 줄 테니까 그 주식 주는 만큼 이 주식으로 유상증자를 해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만큼 너네가 주식을 발행해줘. 더 많이 발행해줘. 지금 있는 거에서 플러스 알파로 발행을 해줘 하는 겁니다. 너 이거 주식 내가 줄게. 얘네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식 줄게. 발행해줘.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케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삼성 에피스 홀딩스한테 이거 주식 줬잖아요. 삼성물산이랑 삼성전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줬으니까 얘 밑으로 뭐가 들어가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들어가겠죠. 몇 퍼센트가? 74%가 들어가는 겁니다. 왜? 얘가 이거 먹었으니까. 얘네가 준 거 아니에요. 삼성물산이 주고 삼성전자가 준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거를 가지고 왔어요. 그 대신에 어떻게 돼요? 플러스 알파로 유상증자를 이만큼 해줘야 돼요. 이만큼. 아까 전에 얘가 얼마였어요? 얘가 27조쯤이었고 얘가 50조쯤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50조에 한 70%를 얘한테 준 겁니다. 그러면은 대략 얼마예요? 35조 정도가 추가로 된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 원래 얘가 얼마 있었어요? 원래 43%, 31%가 또 있었어. 원래. 여기에 플러스로 유상증자가 또 35조 정도가 된 거예요. 27조에. 그죠? 27조 플러스 35조가 또 된 거죠. 그럼 총 얼마죠? 총 62조가 된 겁니다. 얘가 62조로 펌핑이 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원래는 얘가 27조짜리였는데 얘를 밑으로 넣어버리고 그만큼 유상증자를 해서 주식을 얘네가 받았어.
그래서 이게 62주로 뻥핑이 됐고 얘네를 누가 지배하고 있어? 얘네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 대신에 누구?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누가 지배하고 있어? 에피스홀딩스가 지배하고 있어. 여기 74%, 여기 100%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얘네는 누가? 얘네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얘네가 이걸 지배하고 얘가 이걸 지배하니까 간접 지배가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얘네 주식을 판다고 해서 에피스홀딩스 주식을 판다고 해서 이 밑에 지분도 같이 사라지나요? 아니에요. 이건 그대로예요. 이 74%, 100%는 그대로인데 이 주식을 팔면은 이 주식만 빠지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얘네가 지금 거의 70%, 80%를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33%만 남기고 주식 얘네 거 다 팔잖아요. 그래도 지배를 할 수 있고 얘네들은 그대로 74%, 100% 간접 지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주식을 안 팔면서 강철 지분을 유지하면서 현금까지 마련할 수 있는 방법 뭐냐? 얘 주식을 펌핑시켜서 얘 지분을 33% 빼고 다 갖다 팔아버리고 그 현금으로 삼성생명,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지배구조가 끝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적 분할을 해서 에피스홀딩스라는 지주사로 넣어서 이만큼 넣은 만큼 유상증자를 얘네가 받아서 그 받은 거에다가 33%를 제외한 거는 갖다 팔아서 그 갖다 판 현금으로 아까 삼성전자 주식 삼성생명한테 사오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갖다 파는 주식은 사실 우호로 뭐 나한테 도움되는 사람한테 팔아줄 수 있는 거예요. 왜? 나한테 도움되는 사람을 팔면 어차피 내 편 해줄 거니까 우호 지분으로 또 매각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거를 한글로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삼성 에피스홀딩스를 지주사로 활용을 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간접 지배하고 삼성생명 매수 대금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됐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삼성 에피스홀딩스를 아까 얘기한 대로 현물 출자 유상증자를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맡기면서 하는 겁니다. 예, 돈 대신에 현물을 주고 유상증자를 받는다 해서 현물 출자 유상증자고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되게 복잡하잖아요. 아니 그냥 삼성바이오 에피스 상장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렇게 하면 되는데 삼성바이오 에피스를 5년 동안 상장 안 한다 그랬어요. 왜냐면은 야 너네 그렇게 해서 바로 상장해가지고 그러면 너 문제 있는 거잖아. 너 상장하려고 그러는 거지? 라고 누구나 생각하니까 아니에요. 안 할게요. 5년 동안 상장 안 하겠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안 하는 조건에서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지분을 유지하면서 현금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지분을 삼성 에피스홀딩스에 넘기고 삼성 에피스홀딩스는 그 지분 가치만큼 유상증자를 해서 삼성물산, 삼성전자에 교부한다. 그럼 얘네들은 33%를 남기고 나머지는 현금 팔아서 삼성생명한테 삼성전자 주식을 사온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인적 분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말고는 사실 길이 보이지 않고 지분을 지키면서 돈을 만들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해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기업 가치가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자면 삼성 에피스홀딩스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넘기고 지주사로 활용하면 지분을 33%만 남겨도 삼바랑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실질 지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지분율은 유지가 되고 삼성 에피스홀딩스 지분만 움직이니까. 삼성 에피스홀딩스 지분을 일부 매도해서 삼성생명 지분 매입으로 쓰더라도 바이오로직스 지분율은 그대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근데 안 넘기고 그냥 에피스홀딩스 지분 팔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27조니까. 근데 삼성 에피스홀딩스를 그냥 이용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면은 돈이 부족해요. 그래서 합병을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현물 출자 유상증자를 할 때 메인은 뭐냐면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가 얼마냐라는 거예요. 얘가 지금 70 몇 조잖아요. 현재로서는. 근데 분할하면은 50조거나 아니면 50조보다 떨어지거나 이렇단 말이야. 그럼 얘가 지금 삼성 에피스홀딩스 할 때 현물 출자 유상증자를 할 때 얘 기업 가치만큼 유상증자 받는 거잖아. 그럼 얘 기업 가치가 높을수록 얘 유상증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만큼 활용할 수 있는 현금이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뭔 소리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부터 기업 가치가 올라가야 삼성물산이나 삼성전자한테 유상증자 받을 때 유리하다. 그럼 구조상 과연 이 삼성그룹 내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 가치를 올리는 방향으로 잡을까요? 아니면은 낮추는 방향으로 잡을까요? 당연히 올리는 방향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예비심사 끝나고 인적분할 진행되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기업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현물 출자 유상증자를 해서 현금을 더 많이 마련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삼성생명 지분을 매입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적 분할을 하면서 지주사를 만드는 게 핵심이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지주사를 만들어서 높은 지분율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간접 지배하는 게 목적입니다. 왜? 직접 지배하면은 지분율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이게 복잡한 구조를 만든 이유는 5년 동안 상장 금지 조건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고요. 현물 출자 전이던 이후던 상관없어요. 어쨌든 간에 현금을 많이 마련하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 가치가 더 올라갈수록 이득을 보는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주사의 가치가 당연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은 같이 올라갈 거고 삼성생명 지분을 더 쉽게 살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예비심사가 끝나고 인적 분할을 한 다음에 아마 주가가 긍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메인은보다 예비심사가 통과가 되고 인적 분할을 하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잡한 구조 속에서 구조적으로 기업의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말씀드리니까 예비심사 끝나는 거 확인하고 인적분할 대상장하는 거 확인한 다음에 관심을 두면 정말 좋지 않을까? 구조상 긍정적인 흐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삼성바이오로직스 관심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는 이 로보티즈보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로봇 기업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항상 좀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로봇 기업이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로봇 기업이다 보니까 계속 관심을 두고 있는데 그게 어디냐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저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이 소프트뱅크로부터 뭐 현대차라든가 뭐 정의선 회장 직접 이 십시일반에서 소프트뱅크의 지분을 인수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업을 좀 현대차 그룹에서 꽤나 잘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어느 정도 성과가 좀 보이기 시작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일단 최근에 이 고려 아연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사족 보행 로봇을 사용한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스팟이라고 하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이 이 현대차 그룹 내부에서만 사용되거나 아니면은 좀 활용도가 많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뭐 매출을 엄청 크게 내지는 않았는데 고려 아연이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 보스턴 다이내믹스 사족 보행 로봇을 울산 온산 재련소 현장에 도입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을 보통 도입하는 시기는 뭐냐라고 한다면 사람이 좀 들어갔을 때 위험하거나 또는 사람이 가기 어려운 곳이나 그런 곳에 이제 로봇을 보내서 사실 로봇은 부서져도 상관없잖아요. 다시 만들면 되고 로봇이 부서지면 다시 고치면 되고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래서 스팟은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현장을 다니며 센서를 활용해 실시간 정보를 수집하는 최첨단 산업용 로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여기에 뭔가 새는 것 같다. 여기에 가스가 나오는 것 같다. 여기 위험하다. 온도가 높다. 낮다. 이걸 로봇이 대신 알려주는 거죠. 그럼 사람이 못 가게끔 또는 사람이 다치지 않게끔 처리가 미리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설비 온도 측정과 가스 유출, 누액 감지 등 위험 요소를 로봇이 먼저 점검을 하고요. 차량이 잦은 이 구간에서 충돌 방지 등 임무를 수행을 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로봇이 하는 게 안전하기 때문에 로봇을 사용하는 거고 스팟 도입 효과를 살펴보며 올해 말까지 가스 중독이라든가 질식 위험 구간을 점검하는 업무로 역할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상당히 로봇이 할 만한 것들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사람 대신 한다라기보다는 로봇만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로봇한테 시키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상당히 긍정적이네요.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 간다면 로봇에 대한 수요는 훨씬 더 산업용으로 봤을 때도 성장이 나올 것 같다라고 보는 건데, 이 최근 들어가지고 현대차 그룹에서 좀 꽤나 움직임이 좀 심상치가 않다라는 거죠. 어떤 거에 대해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해서.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최근에 지분을 조금 더 확대하겠다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정의선 회장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확대입니다. 현대모비스는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올 8월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약 1,465억 원을 더 투자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 전체적으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투자를 더 한다라는 거죠. 근데 아셔야 되는 게 지금 돈을 벌고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추가적으로 돈을 더 많이 끌어와야 되긴 합니다. 근데 사실 굳이 현대차 그룹 내에서 돈을 끌어오지 않아더라도 뭐 돈 줄 사람 찾으면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자기네들이 돈을 모아서 자기네들끼리 지분을 늘리고 있다. 이게 사실 좀 심상치 않은 거죠. 그래서 현대차 그룹 관계사뿐만 아니라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을 비롯해, 그러니까 본인 돈입니다. 이 회사 돈이 아니라 본인 돈 포함해서 모든 지분 보유 주체가 참여를 한다더라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가지고 있는 주체가 다양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정의선 회장 아니면 현대차 그룹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의선 회장도 2,934억 원, 현대글로비스가 1,474억 원, 그리고 현재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는, 다 팔지 않았잖아요, 소프트뱅크가. 1,667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왜냐면 사실 소프트뱅크도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렇게 돈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상장 시도해서 상장 방향으로 잘 가면 이득을 많이 볼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는 뭐 같이 투자 해볼 만한 이유가 있죠. 그래서 이번 대규모 투자를 단순한 재무구조 개선을 넘어서,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좀 가져와봐, 이런 구조로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너무나 자기네들끼리만 지분을 늘리고 있더라.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강화 전략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들끼리 이렇게 막 지분 투자해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로 사부작 상장하고 너네들끼리 좀 뭔가를 그 돈 가지고 해보려고 지금 구조를 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실제로 그렇게 될까? 또는 그렇게 진행을 할까? 궁금하다라는 거죠. 그럼 중요한 건 뭐냐? 그럼 또 현대글로비스 뭐 이런 기업들이 괜찮다, 현대글로비스가 또 올라간다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새로운 기업이 또 등장을 하게 되고 새롭게 로봇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새로운 지배구조 관련 기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기업이 뭐냐라고 한다면 그 기업이 바로 현대오토에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조금 핫합니다. 왜? 얘도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꼈어요. 얘가 지분 투자를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연관 기업으로 최근에 포함이 됐다라는 거죠. 현대오토에버가 현대자동차 그룹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로보틱스 사업을 등에 업고 그룹 내 핵심 계열사로 거듭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꽤나 중심부로 다가오고 있어요. 왜? 좀 중요한 기업들은 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실제 정의선 회장도 직접 자기 돈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고, 현대오토에버는 지분이 없어요. 그 대신에 현대오토에버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개발 생산하는 로봇 제품에 대한 유통이라든가 유지 보수 등 AS 사업에 대한 전반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 로봇이 들어가게 되고 로봇을 판매하게 되고 로봇이 좀 문제가 생기고 하는 부분을 싹 다 담당하는 기업이 현대오토에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현대모비스도 그렇고 AS 쪽이 수익이 정말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매출액으로 비교해보면은 당연히 크지 않겠지만 영업이익률로 보자면은 정말 높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알짜배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현대오토에버 소프트웨어 기술은 그룹 내부 IT 영역부터 자동차, 공장 운영,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 등 대부분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확인해보면 알 수 있지만 현대오토에버의 웬만한 소프트웨어 매출은 거의 대부분이 현대차그룹 내에서 나오는 매출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뭐까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AES 유통 유지 보수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현대오토에버는 정말 그룹사 내부에서의 실적만으로 기업의 가치가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번에 또 추가로 수주를 받게 됐으니까.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사족보행 로봇 스팟, 아까 고려 아연에 들어간 로봇이랑 같은 겁니다. 자동차 조립 품질을 검사하는 AI 키퍼로 이미 활용이 되고 있고요. 뭐 운반 로봇, 주차 로봇, 천여대가 지금 이제 이 미국에 있는 전기차 전용 공장이 있죠. 현대차. 그 공장에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로봇들이 이 현대차 전기차 전용 공장에서는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거에 대한 유통 AS를 누가 한다? 현대 오토에버가 한다. 그럼 이걸로 끝이냐?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추가로 보면은 기아의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 공장 등 현대차 그룹 글로벌 공장에 수만 대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 제품을 대거 투입할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조지아에 있는 이 현대차 이 전용 공장이 있죠. 이번에 이 전기차 거기서 써보고 활용도가 괜찮아. 좀 나쁘지 않게 또 잘 돼. 그러면은 기아 공장에도 넣고 그다음에 여기저기 공장 짓는 데마다 로봇 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거 넣어라 하는 거고 그걸 넣을 때마다 양이 늘어날 때마다 수혜를 보는 게 누구냐? 그게 현대 오토에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 유통을 책임지고 AS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스마트 팩토리 공정체계 구축과 통합 관제는 현대 오토에버가 담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공장에서 잘 활용되게 잘 쓰일 수 있게 구축하고 AS하고 하는 모든 부분에서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거고 지분 투자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떨어뜨릴래야 떨어뜨릴 수가 없는 기업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기업 가치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현대 오토에버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유통과 AS를 사업 포트폴리오에 추가를 한다면 돈이 얼마나 될까? 수익을 좀 얼마나 낼까?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조 단위 이상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AS라든가 이 유통이 실제로 제가 현대모비스를 보면서도 알았지만 영업이익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남는 돈이 많다는 소리입니다. 현대 오토에버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 관련 시스템 통합 매출은 2026년에서 30년 멀어 보이지만 내년이에요. 내년부터 최소 1조 4천억 원 수준으로 예상을 합니다. 절대 적지 않죠. 조 단위가 넘습니다. 여기서 영업이익률도 높다? 사실 이만한 알짜 사업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현대 오토에버의 기업 가치를 올리기에는 뭐 이보다도 긍정적인 사업이 없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궁금한 게 있죠. 왜 굳이 너냐? 왜 굳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현대 오토에버랑 엮어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냐? 또 이렇게 뭐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은 현대 오토에버는 누구? 정의선 회장의 자금줄이에요. 사실 정의선 회장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현대글로비스.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던 기업 중 하나인데 그 두 번째가 현대 오토에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의선 회장의 순환 출자 구조 해소와 이를 위한 자금 마련이라는 숙제를 해소해줄 키 중 하나가 현대 오토에버예요.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으로 돈을 마련하지만 그 이외에 기업들을 통해서 또 현금 마련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마련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현대모비스에서 현대자동차로, 현대자동차에서 기아차로, 기아차에서 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순환 출자 구조가 있습니다. 이 구조를 끊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이 기아차가 갖고 있는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정의선 회장이 사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야 이게 끊기는 거예요. 끊기고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의선 회장은 가지고 있는 지분이 첫 번째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21.9% 정말 많죠.
그래서 얘 지분을 계속 투자해서 얘 상장을 해서 이걸로 돈을 마련하려고 하는 거고, 이거 지분 살려고 기아차가 갖고 있는 거. 두 번째가 뭐다? 제가 얘기했죠.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많이 갖고 있다고. 그래서 현대모비스 AS 사업부를 분할을 해가지고 얘가 인수합병하려고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세 번째가 현대오토에버고 지분을 7.3%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오토에버의 기업 가치가 올라갈수록 누구한테 유리한 구조다? 정의선 회장한테 유리한 구조다.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한테 다 지금 얘도 들어가 있고 정의선 회장도 들어가 있고 다 여기에 발을 한 발짝씩 걸치고 있거든요. 근데 현대오토에버는 못 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AS랑 유통이랑 마트로 들어간 겁니다. 직접적인 지분은 없지만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성장성에 또 한 발을 걸쳐 놓을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현대차 그룹 스마트 팩토리 전환에 현대오토에버가 수혜를 보며 그룹 매출 대부분인 현대오토에버가 좀 성장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다 뭐다? 정의선 회장의 자금줄이다. 정의선 회장이 어디서 돈을 가져올까 했을 때 사실 세 개 다 제대로 되면 좋은데 이게 세 개 다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면, 그것도 자기가 지분이 많은 기업 순서대로 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엔 하나만 잘 돼도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얘가 되잖아요. 얘만 되면은 얘 둘 다 큰다라고 보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건 뭐예요? 아니, 보스턴 다이내믹스 얘 상장 언제 할 건데? 뭐 상장하긴 하니? 대체 언제 한다는 거야?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이 얘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일단 현대오토에버가 이번에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여기에 추가로 유통이랑 AS까지 맡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매출이 수조 원이 추가가 되고 영업이익도 크게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에 따라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애들이 있고 오히려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낮아서 급락하는 기업도 있죠. 근데 오토에버는 이미 발표가 났고 그 리스크에서는 해소가 됐다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현대오토에버는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1조 421억 원과 영업이익 814억 원을 거뒀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약 13.5%, 영업이익은 18.7% 증가를 했고 지난해 2분기에 이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 실적을 나란히 경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년 만에 충분히 경신을 한 거죠. 그래서 충분히 긍정적이고 성장성이 지금 계속 나아지고 있다. 현대차 그룹에서. 그래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 공급 확대 전략에 소프트웨어 수요가 늘어나고 전망치가 크게 웃돌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잘 되고 돈을 잘 벌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자동차가 다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로 개편되고 있고 그 중심에 현대오토에버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언제 상장하냐를 봤을 때 이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 있냐면은 사실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는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던지고 나가는 게 최고거든요.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 게 최고인데 그 던지고 나가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풋옵션 이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다 팔면서 100% 팔진 않았거든요. 근데 남은 지분도 내가 요런 조건에는 갖다가 던질 거야 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지난 2021년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며 기존 주주인 소프트뱅크가 맺었던 풋옵션 행사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풋옵션이 뭐냐면은 얘가 팔면은 얘네가 사줘야 돼요. 그런 조건입니다. 그 조건이 뭐냐? 첫 번째가 거래 종결일 2021년 6월 21일을 기점으로 해서 4년 이내, 그러니까 2025년 6월 21일까지 봤을 때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이 결정된다. 그럼 내 거 사가. 비싸게 팔겠죠. 두 번째, 거래 종결일로부터 이날로부터 4년 이내, 그러니까 2025년 6월 21일까지 상장이 안 돼. 야, 답이 없네. 야, 그래도 내 지분 사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미 6월은 지났습니다. 그러면 실제 소프트뱅크가 팔았나요? 지분을? 팔지 않았죠.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끝난 겁니까? 아니요.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거래 종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장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2026년 6월 21일까지는 시간을 1년 더 줄게. 그럼에도 상장이 안 돼? 그럼 내 거 사가. 1번, 2번, 3번 중에서 1번은 실패죠. 왜냐면은 상장 결정 안 됐으니까. 2번도 실패죠. 왜냐면은 상장이 안 됐는데 아직 안 팔았으니까. 그럼 뭐예요? 남은 게 3번입니다. 2026년 6월 21일까지 아직 한 번의 기회가 남은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조건이 남아 있어서 내년 6월까지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이 되지 않으면 그때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럼 제 생각에는 아마 2026년도에 풋옵션을 행사하고 상장하지 않을까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베스트고, 아니면 그냥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을 결정하고 그때 이제 소프트뱅크한테 지분을 받고 나서 상장을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빨리 진행된다 그러면은 상장을 결정하고 지분을 받든가, 아니면은 이게 2026년 6월 21일이 넘어간 다음에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털고 나가면은 그때 상장 준비를 하든가, 그런 경우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시기까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누가 현대오토에버가 결국에는 계속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있어야 돼요. 왜? 얘가 상장을 한다라는 건 뭐예요? 아, 이제 지배구조 개편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정의선 회장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계속 돈을 붓고 있는 이유는 상장을 위한 준비예요. 왜 붓겠습니까? 얘가 상장했을 때 그만큼 돈을 많이 먹으려고 하는 거죠. 2026년 소프트뱅크 풋옵션 행사 이후 상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아까 얘기한 대로 상장 결정하고 소프트뱅크가 좀 높게 던지면 뭐 그거를 받을 수도 있어요. 자체 스마트 팩토리 배치로 매출액 늘릴 확률이 높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보스턴 다이내믹스 계속 기아차 공장, 현대차 공장에다가 배치하고 있죠. 그걸로 수익성 늘려가지고 상장 준비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성장으로 현대오토에버는 자동으로 수혜를 받고, 왜? AS랑 유통이랑 맞고 있으니까. 정의성 회장 지분도 많기에 8% 넘게 있고,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20% 넘게 있죠. 주가 성장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현대오토에버는 사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의성 회장한테 이득만 되지 손해볼 거는 없다. 근데 굳이 여기다가 끼워 넣은 거는 기업이 올라가라고 껴넣겠지 올라가지 말라 껴넣겠습니까? 그래서 현대오토에버 로봇 신사업에 주목하고, 저는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관심을 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일반적인 로봇 기업에서도 이 새롭게 등장한 현대오토에버 관심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부 시작하겠습니다. 4부는 정말 무섭게 오를 수 있을 만한 딱 두 개의 기업이 어떤 기업일까 많이들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추세 상승이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가지고 왔고, 당연히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온 기업으로 가지고 왔으니까 오늘 집중해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면은 첫 번째입니다. 한솔 아이원스가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발표가 이어졌죠. 한솔 아이원스는 2분기 매출액이 약 470억 2100만 원이고 영업이익이 90억 86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당기순이익이 70억 6400만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이 수준은 전년 대비해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약 19%, 그 다음에 25% 증가를 했고, 상당히 이거는 뭐 잘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이죠. 1분기 실적도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31%, 전분기 대비해서 12%, 영업이익도 119억으로 전년 대비해서 143%, 전분기 대비해서 92% 성장이 나왔고, 영업이익률은 2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대 이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1분기에 만들었고, 2분기 실적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발표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4년 작년 하반기부터 주력 고객사의 장비 부품에 대한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기업이 실적이 회복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한솔 아이원스가 뭐가 잘 되고 있네, 이게 아닙니다. 정말 우여곡절을 다 해결을 하고 이제 조금 장밋빛을 볼까 말까 하는 구간이라는 거죠. 이게 뭔 소리냐라고 하면은, 이 한솔 아이원스가 이 회복을 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이게 지금이야 되게 좋고 하지만
정말 환기 종목도 걸려보고 그 다음에 회계에 대한 문제도 생겨보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이 한솔 아이원스에 원래 한솔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솔그룹의 인수합병이 되기 전에는 이 아이원스가 2020년 우량기업부에서 중견기업부로 한 단계 강등됐고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2022년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이죠. 환기 종목이 뭐예요? 이거 잘못하면 상장 폐지 당한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 당시에 환기 종목으로 추락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 기업이 지금 다시 바닥치고 올라온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냐? 일단 한솔그룹에 인수되기 전에 정경영진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실이 드러났고요. 드러나면서 2022년부터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됐고 관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솔그룹이 인수하기 전에 이 회계처리에 문제가 생긴 것들이 기업에 영향을 끼친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난해 3월 전임 대표 등이 검찰에 고발된 여파로 매매 거래 정지까지 됐었는데 이거는 3주 만에 이 정지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그러니까 한솔 그룹에 들어오면서 기업이 안정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한솔 아이원스는 전 대표가 아니라 박인래 현 대표이사의 진두지휘 하에 과거 오류 처리됐던 2013년에서 2021년 결산 재무제표를 자진 수정을 했고 최대한 건전하게, 긍정적으로, 투명하게 경영구조가 개선되고 있는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수합병 되기 전까지는 사실 좀 막장이었다면은 인수합병 되고 나서부터는 최대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보면은 한솔 아이원스가 2024년 이 연간 영업이익 231억 원, 약 181%가 급증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한솔 아이원스가 인수합병이 되고 건전성을 유지하고 다시 한번 성장이 나오는 모습을 작년 하반기부터 보이기 시작했고요. 한솔 아이원스가 뭘 만드는 기업이냐? 이 정밀 부품 가공 부분, 정확히 말하면은 이 정밀 부품 가공 부분에서 반도체 중심의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에서 매출이 제일 많이 나고 있는 상태고요. 이 매출액의 경우 주요 고객사의 부품 교체 주기 도래와 함께 부품 재고 확충 움직임에 따라 정밀 가공 부분의 매출액이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반도체 정밀 가공 부품 어디 거 쓰는데 누가 한솔 아이원스 거 가져다가 쓰고 있니? 이게 상당히 궁금하죠. 동사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 회복 시 수혜를 받는데 정밀 가공 부분의 주요 고객사인 글로벌 장비 A 사양 수주가 지속되고 있다. 이 A 사양이 어딜까요? 이 A가 중요한데 그 A가 어디냐 하면 바로 이 글로벌 반도체 장비 1위 기업이에요. 세계 1위가 어디냐면은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네한테 납품하고 있는 게 한솔 아이원스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수혜를 받고 얘네한테 납품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우상향이 나오고 있고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뜨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2분기 실적까지 긍정적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기존 고객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와 사업 확대를 도모하고 있고 글로벌 기업 고객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미국 법인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밀 가공 사업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이 높은 시장 점유율 상승과 동반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뭐라고 했죠? 메모리 반도체 성장에 수혜를 받는 기업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최근에 누가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주당 이 순위 EPS가 기존 2.35달러에서 2.65달러 정도로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 상향 조정한 거죠. 2.78에서 2.92달러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숫자에서 보여준 거예요. 아니 그 정도 너무 낮다. 올리자. 그래서 단기 순위가 올려버린 거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자신감 있게 올렸냐? 마이크론의 수정 전망치를 제시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디램 가격 개선과 회사의 성공적 사업을 반영한 결과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솔 아이원스가 충분히 지금 이 문제가 있었던 것들을 다 해결을 했고 한솔그룹에 편입이 됐고 건전성을 유지하고 24년도부터 성장성을 만들어내고 있고 현재 2분기 실적 발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저평가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솔 아이원스에 대한 관심을 좀 두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두 번째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두 번째 기업은 역시나 2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게 긍정적으로 나온 기업이고요. 토비스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토비스라는 기업도 이 디스플레이 전문 업체입니다. 뭐 최근에 좀 이슈가 됐었죠. 디스플레이 쪽이. 토비스가 2분기 영업이익이 약 183억 3,200만 원을 기록을 했고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우상향이 실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이 1,663억 5,3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누적 기준으로 매출액이 약 3,200억, 영업이익이 약 303억 원 수준이고요. 당기 순이익이 200억 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비스가 1, 2분기 실적이 되게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 영업이익은 16% 늘어났고 당기 순이익은 줄긴 했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는 기업이 토비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디스플레이도 종류가 있잖아요. 뭐 자동차에도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 뭐 아니면 뭐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고 과연 어떤 디스플레이를 만드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좀 토비스가 특이합니다. 무슨 디스플레이냐면은 보이죠? 산업용 모니터가 있고 뭐 전장용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43%, 53% 그냥 기타 등등 뭐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 거의 반반이에요. 그래서 전장용은 뭐예요? 말 그대로 자동차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입니다. 이거는 뭐 이해하기 쉽죠. 근데 중요한 거는 산업용 모니터입니다. 이 산업용이 뭐지? 뭐 공장에 들어가는 모니터인가? 그게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카지노 게이밍, 퍼블릭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 등 해서 정확히 말하면은 카지노 게임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여러분들이 뭐 빠친코 하면 디스플레이 있고 뭐 어디 카지노 가면은 게임기에 디스플레이가 있잖아요. 그 게임기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기업이 토비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스마트폰, 뭐 우리가 폴더블 이런 디스플레이와는 전혀 다른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토비스가 상당히 좀 특이하네. 뭐 전장용이야 이해를 하겠는데 뭐 이 카지노 게임기가 뭐 성장할 게 있을까요? 뭐 지금이 성장기인가요? 라고 또 궁금한 분들이 있죠. 근데 지금이 제 생각에는 카지노가 거의 전성기예요. 뭔 소리냐? 지금 카지노가 상당히 활황입니다. 카지노 업계에서 업황 회복 척도로 삼는 마카오 카지노의 지난달 GGR 총 게임 매출이 221억 파타카로 2020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실 사람들이 못 갔잖아요. 근데 그때 이후로 성장이 말도 안 되게 나와서 최대치를 찍고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사람들이 카지노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전 세계 업황이 회복이 되고 있어 국내 업체도 하반기부터 실적이 크게 개선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실적이 정말 좋게 개선됐거든요. 하반기는 더 크게 개선되지 않겠냐, 더 큰 성장 나오지 않겠어? 라는 전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롯데관광개발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1,577억, 영업이익이 331억인데 잘난 건가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5%가 늘어났고요. 영업이익은 창사 이후, 그러니까 설립한 다음부터 단 한 번도 이런 영업이익을 낸 적이 없다. 사상 최대 금액이더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카지노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싸우는 이유도 막 카지노 때문에 싸우고 이래요. 전쟁 날랑말랑 하는 것도 카지노 때문에 전쟁 날라고 하고 할 정도로 카지노에 관심들이 많습니다. 아니 근데 토비스가 뭐 카지노에서 게임기 디스플레이 만드는데 뭐 그래 봤자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열어보면은 이 토비스의 카지노 게임기 디스플레이입니다. 현재 아리스토크렛 그리고 라이트 앤 원더, IGT, 코나미 등 글로벌 카지노 산업의 주요 기업을 이 전략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는 게 토비스입니다. 뭐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주요 고객사가 누구냐? 토비스의 카지노 디스플레이 분야 주요 고객사가 아리스토크렛 그리고 IGT, 아까 얘기했던 라이트 앤 원더 등 카지노 게임사들입니다. 이 라이트 앤 원더는 미국에 상장돼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얘네들이 뭐 해봤자지 라고 하는데 이 세 개의 게임 시장에서 이 세 개의 게임사들이 점유율이 80%예요. 얘네가 싹 다 독점하고 있는데
그 싹 다 독점하고 있는 카지노 게임기 회사에 디스플레이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 토비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얘가 매출이 총 매출의 10% 5%도 아니고 절반. 얘네 절반 매출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세 업체가 모두 토비스의 고객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토비스에 돈 벌어주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아리스토크랩과 라이덴 로우, 이 라이덴 원더 물량의 약 60% 이상. 그러니까 얘네 물량의 찔끔 10%, 15%, 5%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얘네 물량의 60% 이상을 누가? 토비스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비스가 그냥 살짝 여기에 발을 걸치고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몸을 푹 담그고 있는 수준으로 독점하고 있는 게임기 회사들의 거의 그 절반 이상의 디스플레이를 토비스가 납품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토비스가 지금 카지노 시장이 올해 하반기까지도 성장세가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게임기에 대한 당연히 수요가 늘어날 거고, 그 수요가 늘어나다 보면 당연히 토비스의 실적이 1분기, 2분기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좀 차트를 잠깐만 보면은 이 한솔 아이원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제 막 추세 전환할까 말까 하는 상태인데, 여전히 저는 지금 구간 긍정적인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토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구간 라인 때 눌리더라도 관심을 좀 가질 수 있을 만한 박스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 다 고점 부근이 아니고 이제 막 추세 전환하고 있거나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두 개 기업 저는 관심을 좀 두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솔 아이원스와 토비스 관심을 두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신사임당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많은 도움 드리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좀 만족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얻어가는 게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혹시나 이 김동석 대표의 특히 이 온더볼 투자자문 김동석 운용력에 뭔가 더 많은 자료와 내용이 궁금하다 하시면은 김동석의 리얼 주식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거기 들어오시게 되면은 더 많은 내용들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우리 신사임당 구독자분들한테 좋은 내용 알려드리기 위해서 다음번에 또 출연할 게 있으면은 출연을 할 테니까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